문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겸 이대근 박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박 기자가 할 얘기는 황교안 공격하는 박원순의 속셈을.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희석아, 예. 내가 너 조진 적 있냐? 예전에 뭐 편집장 하실 때는 조졌어? 아니 지금은. 직무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조성호가 나서 땀 흘린 걸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조져서 그렇고 표정이 주눅 들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쟤네들이 실제로 주눅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니 뭐 주눅 들지는 않았으면서 주눅 든 척하고 표정 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내에서도 그럽니다. 사내에서도. 아, 사내에서도? 예, 저것들 표정 진짜. 시청자 여러분,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얘네들이 꼭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누가 괴롭히거나 뭐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해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이 유시민의 유튜브 방송에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검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공안검사. 네. 그러니까 이 박원순 네. 서울시장 박원순이 네. 공안검사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도 네. 권력을 쫓아다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소위 인권 변호사고 네. 자기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재인 네. 대통령 네. 너 이게 인권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 권력의 독재 정권의 하수인 공안검사가 어떻게 인권 변호사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사일에 최초로 탄핵받은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탄핵 받은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실제로 2인자 역할을 했었는가? 네. 헌법이 규정한 네.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는가? 아니면 그거는 황교안 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국무총리와 마찬가지인데 네. 국무총리 보고 솔직히 정권의 2인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나중에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네. 이런 화법을 자주 씁니다. 누굴 비판할 때. 이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그분, 즉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고 자기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네.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네.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네.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고 적용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소위 법조인들한테 해설하는 네. 해설서를 썼습니다. 네. 근데 박원순이는 네.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책을 네. 1989년부터 1993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때까지 3권에 걸쳐서 냈는데 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은 이제 뭐 저기 시대착오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네. 소위 국가보안법 폐지론. 네. 그래서 박원순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권위자입니다. 아, 그래. 제가 이걸 주제로 해서 2014년도에 기사를 쓴 적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뭐 황교안은 공안검사, 국가보안법 네.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네.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권 있는 야권 있는 포함해서. 네. 근데 박원순이는 지금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떻게 좀 올라서 보려고 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네. 왜 서울시장이 자꾸 야당 대표를 갖다 그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 주임검사니 뭐 네. 그 좌파는 돈 벌어본 적이 없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씨가 박원순 시장이 나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진을 뽑아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박원순, 네. 그다음에 황교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약간 눈초리가 네.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체제가 네. 저기 뭐야 패스트트랙 그 장애 투쟁을 하면서 네. 광화문광장에다가 천막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제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그렇죠. 때 박원순이 그때 아마 해외 출장 중이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도 자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좌시하지 않겠다. 아. 맨날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누가 좌시하라 그랬나. 근데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걸 안 했는데 네. 뭐 박원순의 뭐 압박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네. 했습니다. 근데 네. 대한애국당이 거기다 이제 천막을 쳤는데 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은 지금 아니 세월호 천막 그렇게 봐줬으면서 우리를 왜 철거시키려고 하느냐 했더니 박원순이가 그때는 박원순이가 항상 이제 세월호 제가 이거는 주제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일부러 말씀드리려고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유족들을 지원해달라고 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리고 제가 이거 서울시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건데 이게 그 공문입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 이게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세월호 유족 그 세월호 천막의 근거입니다. 불법 네. 설치 근거. 근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래 의식과 편의 제공,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예. 이겁니다 결국에. 아. 이걸로 세월호 천막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 뭐 4년인가? 예. 4년 동안 불법 점유한 근거가 겨우 이거였습니다. 이거. 예. 이거 한 장. 여기에 누가 광화문 광장에 불법적인 그거를 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편의 지원. 예.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광화문 광장 어떻게 정비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천막을 임대하거나 그 사가지고 말이야 그거 천막 지원해주고 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대한애국당은 무슨 철거하는 아니 거 이렇게 좋은 좌지하지 내용을 않겠다고. 기사로 먼저 쓰지 왜? 이것도 기사로 쓰긴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서울시 박원순 그 서울시를 쓴 기사가 거의 대부분 지금 다 소송 중이거나 지금 우리 박 기자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사를 집요하게 쓰기로 유명한 기자인데 기사 쓸 때마다 소송 걸고 무슨 언론중재에 걸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울 평양 올림픽 예.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언론 중재위원회 네. 왜 주제하고 좀 벗어났는데 예. 그래서 이런 식 이때부터 계속 박원순이 네. 황교안을 공격하면서 네. 마치 자기가 무슨 여당의 대표인 양, 네. 예, 자기가 무슨 저기 황교안의 무슨 상대 측인 양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체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좌파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박원순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예, 해보세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원순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예. 국가보안법 연구 1, 2, 3 그러니까 네. 총 3권을 냈습니다. 네. 이 책이 총 3권이 1200쪽에 달하는데 1권은 국가보안법 변천사 네. 2권은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 네. 그러니까 막걸리 보안법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3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론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웃깁니다. 지금은 마치 황교안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켰던 네. 그 공안 검사 네. 황교안을 마치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원순도 옛날에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웃깁니다. 2014년도에 네. 박원순은 재선을 노리면서 네. 약간의 자기의 그 어떤 안보관 이런 네.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박원순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원순은 국가보안법 폐지론 권위자인데 네. 심지어는 1심에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 네. 1심에 1심의 사건. 1심 애들이 수사받을 때 이 국가보안법의 맹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습하기 위해서 이 박원순의 책을 읽으면서 대응 방침을 모색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적인 책인데 그 간첩들이 그러니까 그 수사 검사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박원순 씨의 책을 봤다 이거구만요. 이제 뭐 학문의 자유는 간첩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박원순이 2013년 11월 달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른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1980년대에는 아.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쭉 해놓고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또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네. 특히 서울의 10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돼야 할 중요한 가치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라는 것도 우리의 모든 안전을 삶을 보장하는 기초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뭔가 조건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양다리 걸치기네. 네, 상당히 뭔가 전향적으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또 공안검사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고 무슨 뭐 국가보안법 자기는 폐지론을 썼고 뭐 황교안은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핵당한 직후에 이제 그 대선이 조기에 열렸죠. 예. 원래 예정. 예. 그다음에
그때 또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을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원순의 서울시장 박원순의 전형적인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야누스적인 모습. 야누스 박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조심. 또 그거에다가 또 소송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입에다 족쇄를 뭡니까 그 입을 못 열게 하는 거. 하여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원순 시장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네. 뭐냐면은 이 조기 대선 전국 당시에는 문재인이가 일종의 대세론의 네네.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비판 무지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아. 뭐라고 했냐면 1월 8일 날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네. 박원순이가 전북 전주에 갔습니다. 네. 그날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촛불 민심은 기득권 질서의 해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기득권이 가져온 여러 문제도 분명한 청산 대상이다. 약속 다 불러가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를 반드시 넘어서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또 박원순은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득권의 줄 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네. 다음 서울시장에 출마할 후보까지 정해놨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이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당시에는 그냥 문재인 씨 네. 문재인 씨가 야당 대표라면서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정치인이 그것도 한 정당을 이끄는 대표가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있어 얼마나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박원순도 이런 무능함은 구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은 또 엄청나게 했죠. 예, 그동안 그렇게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네. 그동안 기득권에 편입되지 않는 삶을 저는 살아왔다. 늘 비주류에서 주류를 비판했고 네. 서울시장 만든 동안 혁신의 아이콘 이건 순전히 자기 주장입니다. 네.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예. 한마디로 이제 이날 박원순이는 문재인은 무능하고 청산돼야 될 기득권이고 네. 나 박원순은 네. 낡은 기득권을 청산할 그렇군요. 적임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죠. 이 아까 뭐 황교안이 뭐 탄핵받은 정권의 2인자로서 네. 거기에서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문재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문재인, 네.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제 2016년 12월 17일 날 광주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의 인기나 과단성에도 불구하고 5년의 성취, 네. 국민의 삶, 네. 국가적 전환에서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실패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17년 1월 10일 날 네. 또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재벌 개혁에 실패했고 네.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네.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 2,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네. 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네.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네. 그 99대 1의 사회 해소에 대해서는 당시의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문재인 전 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게 대세론을 얻고 있는 그런 네. 유력 주자들에 대해서는 네. 저 사람은 기득권, 저 네. 사람은 뭐 적폐, 네. 저 사람은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네. 나는 비주류, 나는 청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얘기를 신선하고 하는 것 남들은 같습니다. 썩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된 지 벌써 횟수로 9년이 됐습니다.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요즘에 좀 외모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머리숱이 갑자기 막 늘어난 게 그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그 집안에 탈모가 없어서 그런데 전혀 관심이 그런가? 나는 없었는데 탈모가 많아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머리숱이 너무 많이 늘어. 예, 이상하네. 무슨 뭐 특이한 비법이 있으면 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것도 공개하지. 혼자만 그렇게 머리숱이 그 무성해갖고 말이야. 뭐 공유 경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공유를 안 하지? 공유경제.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누군가로부터 상속받은 사람. 이건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원순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창업해본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랑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017년 1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되었는데요. 박원순 네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전국이 서울시처럼 좋아질 것이다. 여기서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전국이 서울시처럼 좋아진답니다. 저는 사실 그 세계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좌파 서울시장이 등장하면 왜 또 땀을 흘려? 네? 또 땀 흘리면 내가 조져서 그렇게 땀 흘린다. 순전히 제 의지에서 입은 겁니다. 네, 양복 입은 것을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시겠구나. 이 공간이요. 여기가 가로가 세로가 한 2.5m, 2m쯤 되고 세로는 한 3m 되는 저희 회사의 조그마한 그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뭐 공간이 열악하니 뭐 아니 뭐 그런 계제를 따질 수는 없고 딱 주어진 공간이 이거고 그 저희 앞에 이제 카메라 한 대 서 있고 여기 마이크 놓여 있고 근데 이제 그 박 기자라든가 조성호 기자는 항상 그 양복을 입고 나오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기자들은 이제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그 에어컨이 나오긴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에어컨도 안 틀어줘 준다면서 저를 비판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중앙 그 공유식이라서 좀 그 이렇게 등치가 있는 박 기자 같은 사람은 그리고 좀 또 열을 올렸잖아요. 박원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좌파 시장이 등장하면 도시 전체가 약간 회색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뭐 토목 그 시장이다 어쩌다 말은 많았죠. 그래서 서울시가 뭐가 좀 외면적으로 활기차 보이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 말로는 화려한 게 많이 했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는 서울시의 모습은 저랑 느낌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면은 행정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그래도 야당 소속이니까 여당 소속이니까 뭐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차기 대서주자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뭐냐면 일단 서울시정이나 잘 챙기라고. 그렇죠. 서울시정.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뭐 2011년도 박원순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했던 저 모내기 노들섬에서 모내기한 그 쌀 어디 간지 아십니까? 아니면 그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옥상에서 키우던 벌 그 어디 간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했던 사업 중에 지금 제대로 된 게 다 어디 갔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지금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는데 어쨌든 서울시정을 제대로 챙기고 본인이 얘기했던 서울 10년 혁명 뭐 이런 거나 제대로 완수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왜 야당 대표를 항상 비판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지. 우리 박 기자가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내용을 다 압니다만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런 댓글 다셨죠. 그 제가 무슨 그 트라우마가 이 소송 같은 거를 한번 당해보면 그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뭐 자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일부러 그 거는 쪽은 이제 그런 걸 노려서 했죠. 특히나 서울시장 정도 되는 분이 좀 통 크게 어느 정도의 비판은 인정을 해야지. 뭐 기사만 쓰면 소송 걸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면 짜증나죠. 문갑식의 그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에 가려진 진짜 뉴스 또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구독에 돈 안 듭니다. 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구독 누르면 청구서 날아올까 봐 겁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사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을 좀 위해서 전파도 해주시고 그리고 월간조선 구독도 해주시고 뭐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